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산업재해 근절을 내세웠지만은 지난해는 건설 현장 붕괴부터 사업장 끼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정부가 반복적인 중대 재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한 만큼 조금은 나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사측은 물론 노동계 이목도 쏠리고 있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노동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새해에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작심 삼일로 끝나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생활 습관이나 소비 패턴을 점검하면서 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혹시 올해도 어김없이 연금 관리 시작하겠다면서 다짐했지만 시작 못하셨습니까? 네, 연금 관리를 위한 가이드 해드리는 시간 오늘 가져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4,500선마저 돌파했어요. 네. 네. 어제보다 67포인트 이상 올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늘은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낙폭도 1% 이상 확대되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겠다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정을 받자 이제 잠복해 있던 투자 심리가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던 투자 심리 다시 네. 살아나면서 네. 장중 상승 전환을 결국 해냈습니다. 코스피는 1.52% 상승한 4,525.48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 0.16% 하락하면서 955.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사상 최고치 행진, 올해 내내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수급 주체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였다면 네.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오늘 6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제 오후에 지수를 돌려놨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코스피와 흐름이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0.58% 상승한 13만 8,900원에 네. 이제 정말 14만 원에 가까이 다가섰고요. 네. SK하이닉스가 막판에 아주 상승폭을 키우면서 네. 4.31% 상승했습니다. 72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두 달 만에 70만 닉스의 벽을 다시 뚫게 됐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오늘 강세 보이면서 지금 5천 네. 포인트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5,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까지도 아주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초에 이제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코스피 밴드를 보면 4,000포인트 중반 정도에서 한 5,200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목표 범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의 경우에는 코스피 순이익을 지난해보다 15%에서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에는 코스피가 6,000포인트까지도 도약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증권가가 이렇게 일제히 코스피 목표치를 올리는 배경에는 예상하시겠지만 역시 반도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 개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 실적이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합산 300조 원대 안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도별 영업이익이 이렇게 300조 원을 넘어섰던 적이 없는데 이 반도체의 힘으로 정말로 올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연초부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강세장 견인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그 국내 주식 팔고 또 미국 주식 사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로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돌아서긴 그렇긴 했지만 했죠. 예, 네.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흐름을 보면 역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일단은 4,400선을 돌파를 했죠. 2일과 5일 이 거래일 동안만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를 보면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기간 이제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을 했죠. 그 기간에 이제 반대로 보면 기관은 9,500억 원 매도했고요. 네. 개인은 1조 9,393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2조 원 가까이 이제 팔아치운 셈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또 성향을 보면 코스피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에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즉 증시 하락에 배팅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서학 개미들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의 미국 증시 순매수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 정보 포털에 따르면요. 이달 들어와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 금액을 보니까 5일까지 9억 6,29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증시의 성장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연초 특징도 이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걸리지 않도록 일부러 연말이 되면 조금 마이너스 손해가 보는 미국 주식을 일부러 팔기도 해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네. 그랬다가 이렇게 연초가 되면 팔았던 미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다시 사들이는 매수 물량으로 전환되는 이런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 국내 투자자의 미증시 투자가 지금 환율의 불안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 매수세가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환율 상승 압력 우려로도 제기가 됩니다. 네. 실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거든요. 1,400 작년 이제 12월에 1,480원대가를 치솟았다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1,430원대로 떨어졌지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1,450원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7원이 오른 1,445.5원까지 주간 거래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미 주식 매수세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계좌가 네. 2월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렇게 RIA 계좌가 신설이 되면 미 증시 매수세가 좀 수그러들까 이 부분을 또 증권가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월부터 가동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이달 말, 그러니까 월말은 돼야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뭐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더라고요. 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집계해 보니까 4,280억 5천만 달러, 전월보다 26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면 작년 5월 말에 4천억 달러가 좀 위태로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계속 6달 연속 쭉 늘었다가 이제 12월에 7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거죠. 이제 지난달에 감소세로 돌아선 배경을 보면 역시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썼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민연금과 외환사업 확대를 했죠. 이거에 따른 외환 보유액 잔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 스와프라는 게 이제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일단은 빌려서 일단 쓰고요. 나중에 만기가 될 때 이제 되갚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외환 보유액 감소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3조 3,464억 달러로 가장 많은 국가이고요. 이어서 일본, 스위스, 러시아 순이고
우리나라보다 바로 앞순위는 이제 홍콩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6이 개막 하루 앞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해서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모델을 네.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좀 특이해요. 연구형 모델을 하나 내놨고요. 개발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제 연구형 모델은 차세대 로봇 기술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도 계속 학습하고 움직이는 이런 모형 같은 것들도 계속 학습하고 추론도 하고 이런 연구형 모델이 있고 이제 지금 좀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개발형 모델인데 네. 요거는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시연 단계를 넘어서 정말로 양산을 전제로 한 개발형 모델이 나왔다는데 이번 CES에서 화제를 모은 것이고요. 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 투입이 가시화됐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무대 위에 저도 영상을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생각보다. 예, 네. 로봇답기도 해요. 왜냐면 막 허리가 360도로 막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약간 사람이랑 좀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래서 머리가 360도. 현대차 그룹이 네. 정말로 작심을 하고 내놨구나, 야심작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실제 이게 보면 자재를 짚고 옮기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요. 네, 모습을 선보였는데 네. 상당히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게 우리 산업 현장을 어떻게 바꿀까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건가요? 네. 언제부터요? 미국 공장부터 투입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생산이 돼서 투입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장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일단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정에서 우선 적용을 하고 뭐 좀 시험 가동이니까 좀 점검을 해보고 점차 다른 공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인데 연간 생산 계획도 내놨어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생산 체계 구축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대량 생산 체계를 발표했다라는 거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제 생산 공정부터 부품 공급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과 확산을 전제로 한 산업 제품이다라는 걸 세계에게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예. 아마 계속 발전이 될 텐데 이 아틀라스 모델의 경우에는 최대한 50kg까지 들 수 있대요. 무게를 짐을 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4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신기했는데 배터리가 이제 부족해지면 스스로 또 배터리 교체를 한대요. 로봇 스스로. 네, 스스로 배터리 교체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 손 거의 안 가게끔 설계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피지컬 AI가 올해 CES의 화두인데 피지컬 AI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하나의 획을 그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모델이 되겠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세계의 CES를 통해서 화두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아틀라스 모델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죠. 그리고 공휴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주 4.5일제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걸겠다고 하고요. 또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달라질 노동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좀 달라지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지 기대가 큽니다. 노무사님의 올해의 바람은 어떤 걸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노동 네.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많이 맞아요. 바빠질 것 같아서 예. 건강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해 워낙 조금 노동계에 조금 안 좋고 슬픈 소식들이 많았어서 뭐 일하다 사망하거나 뭐 예. 다치거나 그다음에 괴롭힘 당하거나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예. 올해는 그런 조금 어두운 뉴스들이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유난히 그 노동 이슈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강력하게 산업재해 근절 그 의지를 내세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산재가 키워드가 됐고 또 뭐 노란봉투법 네. 이걸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도 내내 뜨거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올해도 핫 이슈가 될 만한 노동 키워드들을 먼저 좀 짚어봐 볼까요? 예,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고 올해도 계속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 이슈를 크게 보면 사실은 뭐 산재랑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말씀하신 네. 것처럼 노조법 2, 3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사실은 정권 교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근절 의지를 정말 이례적으로 강력히 수차례 밝혔었죠. 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런 말들이 참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대형 참사가 정말 많았고요. 뭐 몇 개월 전에 뭐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돼서 7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도 있었고 네. 사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종 건설 현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SPC 빵 공장에서 또 끼임 사고도 있었고 정말 굉장히 조금 중대한 재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올해 이런 이슈들은 계속 이어질 거고 그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근절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 변화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해 1년 내내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고 네. 이후에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법상 사용자, 그 노조법 네. 2조상에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네.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노동자들을 이제 뭐 그 지휘 감독하는 노동 그 사용자의 범위에 네. 원청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2호라는 게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로 조건을 네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에 집에 결정할 수 있는 네네네.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2조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조의 경우에는 이제 네.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들인데 네. 이 법 개정안이 3월 1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 있었고 노동부가 이제 행정 해석 등을 이제 내놓고 있어서 네.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지침 등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관련한 논란들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조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있어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 방식을 개선해서 네.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소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네. 범위를 정한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말하자면 손해배상 어떤 뭐 폭탄을 맞았던 과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졌던 정당하게 쟁의행위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도하게 어떤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3월 10일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이게 지금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재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SPC 그룹은 물론이고 이제 쿠팡 대기업부터 그 노동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지만 네. 그 중소 베이커리죠. 그 런던 베이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유명 기업들의 열정 피해 논란 계속 그 잊을만 하면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네. 그 아무래도 법제도가 한계가 있고 네.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좀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얼마 전에 런던 베이글 때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도 드렸었지만 네. 사실은 최근에 그 유명 패션 기업인 젠틀몬스터가 또 이제 도마 위에 올랐고 네. 오늘부터 이제 노동부가 기획근로감독에 들어갔거든요. 어디에 젠틀몬스터에 네, 대해서? 그래서 공짜 노동 그다음에 과로 노동에 대한 의혹을 좀 이제 파헤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네. 두 개 기업의 공통점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청년들이 이제 가고 싶은 기업이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만 들어가서 봤더니 결국 그곳의 노동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다.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젠틀몬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재량근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는 간주 근로시간제. 예, 네네. 법적으로 용어는 간주근로시간제지만 우리가 네. 보통 그냥 쉽게 재량근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도입할 수 있는 직종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령이 정해져 연구직 있거든요. 같은 데인가요? 예, 신기술 연구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그 젠틀몬스터처럼 디자인 업계라거나 아하. 이런 곳들에서 막 좀 자유롭게 재량껏 노동자가 시간도 배분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형식도 정하라는 어떤 법을 만든 것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무작정 이제 일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노사가 합의해서 주당 그럼 우리 기업은 45시간으로 그냥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할래?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한 형식하고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재량근로 도입을 했지만 노사 합의로 주에 뭐 몇 시간으로 정해놨는데 47.5시간인가 정해놨는데 네. 실제로는 다 일일이 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에 대해서 개입도 하고 재량근로제의 어떤 요건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합의한 주당 노동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네. 했는데 실제로는 재량근로제의 어떤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지시라던가 업무 시간에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주당 또 70시간 노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느슨한 어떤 근로시간 제도들의 어떤 약점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유연함을 어떤 추구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어떤 유연하게 내버려 두는 과정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거에 따른 형식과 어떤 실질이 다르다는 게 그 말씀이셨어요? 연장근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도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오히려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기업에서 사실은 열정페이 강요당한 이유는 이분들이 좋은 회사라고 들어갔는데 개별 노동자들은 사실 회사에 항의하거나 거기가 뭐 싫으면 사실 나오는 방법밖에는 별로 이제 항변할 수 있는 수단도 없기 자체 때문에 항의하면 또 찍히고 맞습니다. 다니기 어려워지고 이럴 네. 거 아니에요. 뭔가 네네네. 불편해져서.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물론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됐다고 적발이 되더라도 기존에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문제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조금씩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또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좀 반가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제도 변화는 그 일가정 양립 확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뭐 출산, 육아휴직 관련된 어떤 제도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어떤 급여 상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받고 있고요. 네. 어쨌든 1월 1일부터 소위 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월 상한액이 210만 원이었는데 220만 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아기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육아기에는 그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급여 계산하는 기준 금액도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대 뭐 220만 원 정도였던 게 250만 원으로 올랐고요. 또 중소기업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은 중소기업의 노동자가 만약에 자녀 돌봄을 위해서 뭐 근로시간을 좀 단축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일정 시간 안에서 단축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네. 그 단축시킨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뭐 노조법 2, 3조 개정 그 법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이제 좀 올랐죠. 그래서 작년에 1만 30원인가 해서 올해 1만 320원으로. 뭐 그렇죠. 그래서 최저시급 적용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분들은 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그 어떻습니까? 5월 1일 우리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입에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네.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는 거야, 아예 명칭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뀌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뭐 이름 하나 바뀐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게 62년 만에 바뀐 거입니다. 예. 62년 전에 그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맞습니다. 바뀐 예, 거 꽤 그런데 오래됐군요. 예, 이 이름을 국가가 정한 것이고요. 사실 네. 근로라는 말이랑 노동이라는 말에 큰 차이가 있어요. 뭐 이제 초등학교가 노동법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근로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일을 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네. 노동이란 말은 어쨌든 노동자가 좀 주체적으로 본인의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어떤 결과물을 생산한다라는 의미라서 네. 굉장히 어떤 담고 있는 어떤 가치가 달라서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5월 1일이 전부 다 메이데이라고 해서 노동절이라고 불러왔고 네. 그 ILO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들 모두가 뭐 워커스 데이라든가 뭐 레이버스 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국가가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낡은 명칭을 고수해 왔던 거죠. 그래서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을 바라보는 좀 전사회적 시각이 달라지는 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그리고 최근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약 지정까지 한다라고 네. 하면 관공서에서 일했던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못 쉬었는데 이날 네, 이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휴일이었던 건데 네. 그 법에 따르면 관공서 공무원들은 쉬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법정 공휴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네. 공무원분들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절 자체가 공휴일이 되는 거니까.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런 변화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부분은 사실은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쨌든 그거랑 이거는 별개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 네, 얘기하시는 네, 거. 네, 예. 네. 그 이슈는 사실 당장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상인 일단 경우는 그런 날에 나와서 일하면 가산수당은 당연히 1.5배인가 나오고요.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5인 미만이면 지금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법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바뀐다고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4.5일제, 주 4.5일제 도입과 또 유연 근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 결국 공무원이라든가 뭐 대기업 뭐 그 직장인들한테는 좋은 건데 중소기업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나라 얘기 아니야 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점을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미 주 4.5일제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주 4.5일제였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든 법정 근로 시간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지 그건 아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시즌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언급을 했었는데 네. 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그 뭐 매진 이상 사업장이 주 4.5일제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강제하라가 아니라 네. 이제 이를 시행하는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들을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현재는 이제 주 최장 이제 노동 시간은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더하면 52시간인 네,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이미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규모가 작은 기업이 네. 우리가 이걸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 도입하겠다. 그러면 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측면 지원들을 하겠다라는 네. 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점진적인 단축 과정에서 본 것처럼 전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는 측면이 크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가 4.5일제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급하게 형성될 건 아니라고 봐서 이런 상황들에서 계속 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연간 1,8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건데 법정 근로시간을 한 번에 확 단축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좀 권고하는 수준으로 일단 네.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 말씀- 지원하고요. 지원하고. 예, 예. 그 누구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이제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신년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렇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진짜? 굉장히 뭐 기다렸던 발언이겠죠. 뭐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네. 많은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대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되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 24년도 6월에 발생했던 그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대표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례라고 보고 있고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하게 이 산재 어떤 사망 통계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워낙 수십 년간 뭐 제대로 된 처벌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용인돼 왔던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사례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는 어떤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들도 조금씩은 새해에 좀 드러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제 쿠팡의 노동 환경이라든가 또 그 산재 은폐 의혹도 지금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그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쿠팡에 대한 의혹이라던가 문제 제기가 정말 끝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소위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탈팡으로 대변되는 어떤 소비자들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고 있는데 뭐 청문회에서도 확인됐지만 쿠팡에 대한 어떤 정부의 태도가 이번만큼 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쿠팡이 문제적 기업으로 부각된 과정이 하루아침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가 드러난 것만 29명이라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네. 그때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산재은폐라는 시도가 감히 가능했던 것도 산재 은폐. 예, 뭐 열심히 일한 흔적을 지워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이 감히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뭔가 소비자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뭔가 미온적으로 대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만큼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법위 반영이 확인된다면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산재라는 게 원래 신청이 노동자나 유족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합의해주거나 보상해주고 뭐 이러면은 또 이제 그냥 가라앉게 되고 이런 그럴 경우가 수 왕왕 있죠. 있어가지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손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필요해서 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그런 식으로 은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무리한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정부도 사실은 그 조성하는 데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뭐 여태까지는 계속 좀 봐주기식으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노동절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에 탁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하나씩 나아간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그 노무사로서 일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 그런 건 어떤 걸까? 또 결국 이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이해와는 완전 상충이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는 접점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얘기로 한 30분 얘기하고 싶지만 네,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뭐 최근 그 AI 이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뺏기는 노동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근데 결국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노동자의 노동력이 없이는 이윤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똑같다.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일한 만큼 대우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 지출하는 것이 조금 손해인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는 이제 중요한 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노동자들을 대우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새해에는 좀 그런 어떤 좋은 회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무법인 도울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 가져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연금 관리 좀 해봐야지.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들으실 때마다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제 연초가 되면 제대로 해봐야지 이러다가 또 막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연금이 좀 네. 나중 일이다 보니까 당장의 그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주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행동 자체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태를 보게 되면요. 우리 뇌는 지금이 나는 잘 못하지만 미래에 내가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하고도 비현실적인 네. 착각을 하고요. 네. 또 내가 저축한 돈에 대해서도 현재 당장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득이라는 느낌보다는 손실로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위한 연금 관리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미루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어렵지만 본성을 거슬러서라도 연금 관리를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좋다. 젊을 때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럼 말씀해 주세요. 네, 돈을 불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수익률이 크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면 돈이 불어난 속도가 가속이 붙는 그런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게 소위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25세에 매달 50만 원을 연금 계좌에 넣는 거를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0세까지는 총 2억 1천만 원을 이제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연 3% 월복리가 붙게 되면요, 60세에 쥐게 되는 돈이 세전으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10년 뒤에 35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요, 이때는 60세까지 총 1억 5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요. 네. 아까와 동일하게 연 3%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총 60세에 쥐게 되는 돈이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예. 근데 이게 원금은 이제 납입한 돈 차이는 6천만 원 차이가 되는데요. 네. 이 연 3%가 적용된 최종의 60세에 내가 쥐게 되는 돈은 1억 5천만 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 10년의 차이가 이 큰 차이를 내보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 저축을 해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시간의 힘을 하루라도 좀 앞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본인한테 큰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이제는 내 연금 관리 시작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께 5가지 꼭 기억하실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올해가 이제 마리해이고 이제 마리 영어로 홀스이기 때문에 네. 기억하시기 좋게 HORSE로 시작하는 문구 아하. 5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5가지 키워드 홀스 중에서 첫 번째 H는 그럼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H는 헬스 체크, 내 연금의 건강 체크입니다. 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몸의 상황을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연금도 건강 상황이 이제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면 좋은 게 내 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내 연금을 이제 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보는 그런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네, 이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검색창에서 통합연금 포털 쳐서 들어가신 다음에 뭐 간편 인증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 인증서 이런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네. 자세히 잘 나오던데 연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네네. 거요. 네. 네, 여기 내 연금 조회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몇 년도부터 매월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퇴직연금 가입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DB형 가입자인지 DC형 가입자인지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내 그럼 퇴직연금 계좌가 어떤 금융회사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 내 퇴직금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연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연금저축 펀드인지 신탁인지 보험인지 이런 것들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유형도 확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뭐 가입 시점과 뭐 개시 일정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시간은 아니고 한 달 정도 좀 시차가 존재하긴 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한 11월 30일 말 기준으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연금별로 얼마를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상하는 은퇴 시점에 이 연금이 충분한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노후 재무 설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은퇴 연령이 언제쯤인지, 그리고 월 생활비가 이제 얼마가 필요한지 이제 숫자를 넣으면은 노후에 이제 필요한 자금이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중반 숫자를 넣고 네. 내가 60세 은퇴를 예상하는데 월 생활비는 한 2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라고 대략적으로 넣었더니 네. 노후 필요 자금이 현재 가치로 6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앞에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이제 그 통합연금 포털에서 다 파악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6억 7천만 원이 그것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네, 거기에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버튼이 이미 가입한 연금 상품의 예상 연금액의 현재 가치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연금 상품 가지고 내가 그 생각하는 그런 필요한 그런 금액
이득이랑 어떤 게 더 큰지 여유가 있냐 부족하냐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만일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더 좋은 거는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약도 이 사이트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관리를 위한 일종의 어떤 서브 사이트처럼 활용을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통합 연금 포털에 가보시면은요. 자, 지금 이제 H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홀스 중에서 그러면 그 다음이 O네요. 네. 네. O는 오브젝티브입니다. 바로 네. 목표인데요. 연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투자를 하기로 하셨다면은 대략적으로 목표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얼마를 벌겠다라거나 혹은 이제 수익률을 이제 뭐 그냥 남들 정도 뭐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정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은데요. 연금 투자에서 최소한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이제 수십 년 뒤에 쓸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이기지 못하면은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네.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 관점을 반드시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로 연금 투자자들이 목표 수익률 설정할 때 어떤 거를 그 기준점으로 잡습니까? 네, 저희 미래세 투자연금센터에서 지난해 이제 설문을 해봤거든요. DC형 퇴직연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목표 수익률을 한 0에서 5% 사이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준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6에서 10% 사이로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기 예금 이자율이나 임금 상승률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 이상 연금 목표 수익률을 높게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글로벌 시장 수익률 보다 높게 잡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S&P 500 같은 지수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니까 투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연금 관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잡으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홀스 중에서 두 번째까지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HOR이잖아요. 네. 네. 그럼 세 번째 R은 어떤 거죠? 네, R은 레귤러 인컴 정기적인 소득입니다. 네. 네, 노후 준비하실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노후 자금으로 총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 노후에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총 얼마를 모을지 생각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매월 얼마를 꺼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연금 관리하실 때 그 전체 금액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보시지만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이 자산이 나한테 매월 어떤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적해 나가는 시기에는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그런 자산에 투자하셨다가 연금을 꺼냈어야 할 시점이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좀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춘 좀 배당형, 인컴형 이런 자산으로 좀 구성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런 큰 그림을 미리 좀 그려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R은 이제 얼마를 모았냐가 네.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나로 관점을 전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네, 얼마를 받을 수 좋겠습니다. 있나.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죠. HORS. S. 네. 예. S는 네. 심플, 단순함입니다. 이제 연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품이 이제 너무 다양해서 이제 선택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뭐 펀드나 ETF가 요즘 종류가 워낙 뭐 많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금 관리는 이제 계속 미룬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근데 이거를 상품을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사실 이걸 다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을 얼마나 잘 하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문가들이 자산 배분을 잘 해놓은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납입만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선택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타겟 데이트 펀드 최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서 펀드 내 주식과 채권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생애주기 맞춤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나이에 따라 이렇게 비중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나이 투자 성향, 공격적이거나 안정적이거나 이런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그 운용 지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정해놓은 포트폴리오로 이제 운용되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네, 이게 그냥 일반 펀드 고르듯이 그냥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투자형, 중립 투자형, 안정 투자형, 안정형 이렇게 네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이 중에서 내 성향에 맞는 걸로 이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안정형 이 정도 뭐 정기예금 정도의 수준의 뭐 맞습니다. 금리를 네.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AI를 접목해서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자동으로 운영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뭐 내가 매번 판단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내 연금 투자를 가져갈 수 있고요.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 좀 단순한 구조를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 네. 힘을 빌려서 단순한 포트폴리오로 자산 배분을 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저 홀스의 마지막 2입니다. 2는 뭐죠? 네, 이는 execution 실행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헬스체크, 오브젝티브, 레귤러, 인컴, 심플 이 네 가지가 네. 아무리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도 네.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연금이 절대로 쌓이지가 않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계좌를 만들고 금액 정하고 납입을 시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또 막상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또 실행을 한 번 했다가 또 그냥 중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꼭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이 바로 연금 저축 계좌로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네. 연금 저축 계좌에서도 매달 이제 펀드나 ETF가 자동으로 매수되도록 한다면은 네. 이게 실행할 때 내가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연금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5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H는 헬스체크, 연금의 네. 건강 상태를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요. 네. O는 오브젝티브, 물가를 이기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시고 네. R은 레귤러 인컴, 얼마를 모을지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받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네. S는 심플, 단순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만들어 보시고 끝으로 E, 익세큐션,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바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홀스 말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금 관리 올해는 꼭 하겠다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새해에 이제 우리 국민의 그 노후 대비 저축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고된 상태입니다. ISA요. 네네. 예, IS가 이제 3년 된 이제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제 이전해가지고 연금을 이제 늘려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IS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한 계좌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 비과세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일반형은 200만 네. 원까지고 서민형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서민에겐 더 그 비과세 혜택을 많이 혜택이 준다는 좀 더 거죠.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과세 한도를 더 높이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일반형, 서민형 불문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맞춰서 국내 투자에 특화된 ISA가 출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IS를 통해서 그 최근 시작을 알린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해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IS 계좌가 있으면은 절세 혜택도 누리면서 노후 대비 자산 축적 목표 달성도 좀 용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직 개편 방향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정부의 발표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세제 혜택이 같습니다. 확대되는 게 결정되면 좀 발빠르게 알려주십시오. 네, 준비해서 폴스 알려드리도록 잘 기억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